안녕하십니까. 채널후 곽보현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물론 그 176석이라는 그 거대 여당과 맞서는 일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최근 보면은 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꽤 올랐습니다. 그 여론조사 보면은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30.1%, 더불어민주당 약 38.3%와 그 격차가 좀 많이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반사이익을 얻은 그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회 이 체제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대로 좀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이 미래통합당에서 다음 대선 주자로 나설 수 있는 확실한 인물이 없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선 주자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김종인 위원장의 그 속내는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뜻밖의 인물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요즘 그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대선 주자급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비즈니스포스트의 유근영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유근영입니다. 최근 범보수 인물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윤 총장이 가장 핫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지금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이 정부 여당에게 핍박받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인지 보수층이 윤 총장을 중심으로 그 지지세가 결집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백종원 씨도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게 화제가 됐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우리 보면은 저희가 그 총선 끝나고 통합당의 돌파구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얘기하면서 김 전 부총리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보수에서 영입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좀 저희들이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전망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들을 놓고 그 통합당 안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 보수의 대선 주자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혹은 대선 주자를 무슨 수수께끼처럼 만들어 자기 영향력을 높이려고 한다. 혹은 본인이 대선 주자로 나오려고 한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대선 주자로 확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물난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그 새로운 인물이 좀 거론되고 좀 부각이 되고 이런 거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노련합니다. 그 특유의 노련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패색이 짙었던 이런 그 대선을 좀 해볼 만하다. 이런 판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좀 한계가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영입된 비대위원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 내 견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임기가 내년 4월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차례에 좀 걸쳐서 김종인 비대위에서 좀 새롭게 떠오르는 대선 후보 주자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기존에 언급됐었던 그런 잠룡들 그런 인물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좀 새로운 인물들 이런 인물을 좀 살펴봤는데 어떤 인물들을 좀 준비했나요? 가장 높은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이는 범보수 인물 가운데서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살펴보고요. 1970년대 태어난 김세연 전 통합당 의원과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이분들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종원 씨 같은 셀럽 그러니까 이제 인기인이나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의 등판 가능성도 좀 짚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오세훈 같은 기존 보수 잠룡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좀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윤 총장이 보수 쪽에서 후보로 볼 수 있는, 대선 후보로 볼 수 있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 지지율을 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다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이 10.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1위는 30.8%를 받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요. 2위는 15.6%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윤 총장이 3위였지만 보수 인물 가운데서는 선두를 차지한 겁니다. 보수 인물 가운데 윤 총장 뒤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5.3%,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4.8%,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4%를 차지했습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은 많지만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된 거 이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지지율이 많이 나온 것들 뭐 대부분 좀 많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윤석열 총장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게 됐는지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다 아시다시피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오른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권의 핵심 실세들을 겨누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도 갈등을 빚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윤 총장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조명을 받는 거죠. 이를테면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인 셈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집권 여당에 가장 잘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윤 총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야당이 무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게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총선 이후에 엄청난 의석수가 이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의석수 때문에 번번이 야당이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그나마 윤 총장이 검찰을 이끌면서 여당에 맞서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 보수 지지층들한테 매력을 느끼게 하고 윤 총장의 지지를 높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을 좀 해보면 말이죠. 여권이 공격을 하면 할수록 더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수 야권, 이 보수 지정에서 딱히 떠오를 만한 확실한 그런 대선 주자가 없다는 지금의 이 상황. 그리고 거대 여당에 야당이 한없이 좀 무력해지면서 오히려 그 윤 총장의 이런 그 버티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는 이런 측면도 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핍박을 받고 피해를 받는, 박해를 받는 뭐 이런 투사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좀 형성되지 않았나. 뭐 이런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이제 집중되면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은 지지도 이런 그 대망론을 좀 업고 윤 총장이 정말 보수 대권 주자로 나서게 될지. 김종인 위원장이 이랬거든요. 머릿속에 누가 그 대선 주자로 갈지 난 좀 그려놓고 있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 안에 정말 윤 총장이란 카드도 들어있었는지 이걸 좀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현재로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통합당 내 주요 인사들이 윤 총장을 영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할 수 없지 않냐?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치도 전문 분야이고 나름의 경험이 필요하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해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정계 진출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김 위원장이나 통합당 내 이제 다른 인물들이 겉으로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속셈은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땅한 인물이 없는 거는 좀 사실이고요. 대선 주자 지지율도 좀 고만고만하게 지금 형성돼 있으니까 만약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고 더 높아지고 이걸 쭉 유지하고 점점 상승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아니 통합당이 윤 총장이라는 카드를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미래통합당이 대놓고 윤 총장을 우리 대선 주자를 모시겠다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아마 근데 이 선을 긋는 데는 윤 총장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왕위 계승자나 재벌회장 여기 숨겨둔 아들이 있으면은 비루하게 살다가 신분을 숨기고 결정적 순간에 나타나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일순간의 상황을 정리해버리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 순간에 나타나야 되는 거지 만약에 중간에 신분이 드러나면은 이 적들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윤 총장이 대선 주자로 지금 만약
공식화된다면, 통합당의 대선 주자로 공식화된다면 이 집권 세력, 여당의 이 공격은 더 강해지고 윤 총장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 총장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김 위원장이 윤 총장 카드를 내놓지 않고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지금 그 눈앞에 와 있는 게 바로 공수처 출범이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공수처 자체가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의 일정 부분을 좀 가져오는 거기도 하고,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검찰이 될 수도 있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그리고 공수처 출범, 이거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가 출범하면 제일 첫 번째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좀 저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당이 윤 총장을 보호하기 위해 공수처를 최대한 저지하려고 할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를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수처장을 뽑으려면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누구의 추천을 받냐면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여당 추천 인사가 2명, 여당 아닌 원내교섭단체 추천 인사가 2명. 그래서 총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합당이 추천한 인물이 2명이 이제 위원이 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은 통합당 쪽에서 그 2명이 반대를 하게 되면은 결국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한테 올릴 수 없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사실상 원내 교섭단체인 야당이 통합당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당이 2명을 다 추천하게 되는 셈이죠. 게다가 이 통합당이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되더라도 이 시간을 끌 수가 있거든요. 이 국회 선진화법 내용 가운데 안건 조정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국회 상임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 조정안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기 때문에 통합당이 마음먹으면 최장 90일 동안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합당이 3분의 1 정도의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있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동안 잡아둘 수 있다. 원래 통합당에서는 공수처 출범 자체를 이제 반대했었던 것이 사실인데, 물론 이 시점에서 대놓고 윤 총장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진행을 안 시키겠다, 뭐 이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윤 총장 그리고 통합당의 그런 의견들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 뭐 여기에 대해서 협력하는 그런 모양새는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흐름상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통합당은 이제 윤 총장과 물밑에서 어느 시점에 이걸 좀 공식화할까, 대선 후보로 등장할까, 뭐 이런 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 그러면 좀 깊이 좀 들어가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니라 대선 주자 개인으로서 윤석열을 좀 보아야 될 텐데, 이때 그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약점, 이걸 좀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어떤 점을 저희들이 좀 강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 강직한 이미지, 그리고 외압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는 모습, 이런 게 높이 평가됐죠.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할 때 윤 총장이 특검 수사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부의 보고 없이 압수수색과 혐의자 체포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에서 배제된 일이 있었거든요. 윤 총장은 그때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을 했고, 이 말이 윤 총장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었죠. 그 이후 윤 총장은 여주지청장에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옮겼는데, 이 인사를 놓고 박근혜 정권 눈밖에 난 좌천 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때 상황만 보면은 정말 검찰이 해야 될 일 그리고 검찰 조직, 이것만 생각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서도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냥
곧게 수사만 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정권에서 고전했던 윤 총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승승장구합니다. 검찰의 핵심 요직인 그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고 마침내 검찰총장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도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일까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심화됐죠. 그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들어선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권이 바뀐 거 뭐 이런 걸 배제하고 하는 일만 보면은 윤석열이란 인물은 검찰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검찰 조직은 이래야 된다. 그것 하나만은 올곧게 밀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인물, 뭐 상황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검찰 조직만을 위해서 일하는 이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 높은 지지율이 나온 게 사실 이러한 정황에서 나온 검찰총장으로서의 이미지지 윤석열 개인의 매력 그리고 그 정치적인 그 이미지 그다음에 설득력 뭐 이런 요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분신, 그러니까 검찰 조직 자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 정권과 검찰의 이렇게 대립 구도 속에서 떠오르다가 이것이 결국 대선 주자로까지 이렇게 전이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검찰에 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검찰 조직을 떠나서 정치인 윤석열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개인 윤석열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정치력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지거든요. 이러면 오히려 좀 힘이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윤 총장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보수 진영이 윤 총장을 엄호하고 또 이제 보장된 임기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데는 윤 총장이 정치판에 조기에 등판했을 때 힘만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정치인이 아닌 그 대선 주자가 떠오르다가 막상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리고 들어와서 그 급격히 힘을 잃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의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인데요. 2007년에 17대 대선을 앞두고 기업인 출신 문국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이제 한솔섬유 사장이신데요. 이분이 참신한 이미지를 내세워 정계에 진출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국회의원 활동도 했고요. 지금은 한솔섬유 사장으로 다시 기업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있죠. 이분도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다가 이 막상 대선 행보를 하려고 하니까 각종 정치 공세가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선 불출마를 결심했고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기억하시죠?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서 다음 보수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야당 대표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계속 고전하다가 총선을 패배한 다음에 일단 지금은 정치권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 황교안 전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그 황 전 대표도 분명히 이제 검찰 출신입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황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도 했죠. 또 국무총리도 했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돼서는 야당 대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미숙한 점들이 계속 나타났고 그 결과 지금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윤 총장도 앞에 얘기한 것처럼 검찰 조직에 있을 때는 그런 힘을 받겠지만 정치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은 오히려 그 일들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윤 총장이 정치에 뜻이 있더라도 서둘러 나와서 힘겹게 정치인으로 전업을 하느니 검찰에 있으면서 최대한 투사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나설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윤 총장이 정말 대선 주자로 본격적으로 떠오른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사실 좀 치명적인 약점, 이게 개인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처가 쪽에 장모 또 부인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냐 이런 게 자꾸 이제 지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언 유착에 관한 이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한 이런 이미지보다는 왠지 측근에 대해서 좀 더 비호하는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해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나중에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윤 총장 얘기는 이 정도로 좀 하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이제 경제 쪽의 새로운 인물입니다. 김세연, 홍정욱 전 의원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제를 잘 아는 70년대 출신 이분들이 좀 다음 대선 주자로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앞에 얘기한 김세현, 홍정훈 이 두 인물을 꼽은 것 같은데 이 두 인물을 좀 살펴봐 주시죠. 먼저 김세연 전 의원을 보면요. 1972년생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나왔고요. 부산 지역 기업인 동일고무벨트에서 대표이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동일고무벨트가 이제 김 전 의원의 가업이라서 동일고무벨트와 관련 그 관계 회사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세연 전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과 코드가 좀 맞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 둘 다 진보 진영에서 주로 다뤘던 그 기본소득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인물인 지금 홍정욱 의원, 전 의원 이분은 좀 어떻게 좀 저희 볼 수 있을까요? 이 홍 전 의원은 1970년생이죠. 많이들 아시는데 영화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홍 전 의원은 해외 유학파 출신이기도 합니다. 하버드대 동아시아 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을 나와서 뉴욕주 변호사로도 활동을 했죠. 경제를 공부한 건 아니지만 투자금융업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세연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을 해봤고요. 적자 언론사 헤럴드를 인수해서 흑자로 돌려놓은 일이 유명합니다. 지금은 식품회사 올가니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두 사람도 대선 주자로서는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세현 전 의원을 보면은 좀 있는 집에 그 도련님 같은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하고 실제로 좀 본인도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본인이 그런 점이 좀 있다 이런 걸 좀 인정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홍정욱 전 의원을 보면은 지금 그 딸의 그 마약 반입 문제 이게 지금 아직 매듭이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본인이 직접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 말고 또 이제 거론되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인물이었는데 그 TV에서 이제 자주 보이는 백종원 씨도 이제 보수 대선 주자로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거론이 됐는지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그 김종인 위원장이 초선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선 주자를 묻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백종원 씨 어때요? 이렇게 뭐 짧게 말했는데 이게 언론에 퍼지면서 잠깐 얘기가 나뒀는데 이게 한없이 커진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백종원 씨가 자기는 절대로 그런 생각 없다. 이게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일단락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그냥 그 농담처럼 툭 던진 말인데 얘기가 점점 퍼지고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통합당 내에서도 막 논란이 되고 막 비판도 나오고 막 이러지 않았나요? 그 요즘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가장 많이 비판하는 당내 인물인 것 같은데요. 이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이 비대위원장,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허언으로 이렇게 희화화되는 모습이 참 쓸쓸하다. 세간에서는 백종원보다 임영웅이지 이런 조롱 섞인 농담도 돌고 있다. 백종원, 이제는 또 임영웅, 최근에 이제 TV에 많이 나오는 뭐 여러 인물들까지 막 나오는데 사실 좀 이런 셀럽, 인기인 뭐 이런 카드를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연예인이나 셀럽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정치권에 발을 들인 사례가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좀 그 인기인의 범위를 좀 확대하면은 좀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좀 외국에서는 이러한 인기인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정치권의 유력한 인사가 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셀럽과 같은 그런 측면이 있는 사람이죠. 원래는 사업가지만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었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이전에도 영화배우였던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적이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영화배우였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된 적이 있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볼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분은 드라마 인민의 일꾼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맡은 적이 있는데 이 드라마 이름과 같은 정당 인민의 일꾼을 창당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습니다. 네, 실제로 이와 같은 TV에 자주 등장해서 이제 인기를 얻었던 이런 인물들이 뭐 단순히 이제 인기도라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단순 연예인뿐만 아니라 만약에 뭐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같은 분 뭐 이런 것까지 좀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면은 인지도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외상외과 의사인 이국정 교수도 뭐 거론되고 뭐 이랬었는데 사실 이걸 다 따져 보면은 통합당 내에 이제 대선 주자로서 확실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을 짚어보는 그런 가운데 나온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신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그 김 위원장이 백종원 씨를 이제 대선 주자로 언급하자 통합당 안팎에서는 본인이 나오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말 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출마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중간에 포기했죠. 그때도 대통령 출마를 하기에는 나이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80 가까운 나이입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이 몇 년생이죠? 1940년생입니다. 나이가 좀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대선도 보면은 이 고령의 후보들이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의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두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가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42년생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생입니다. 둘 다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보다는 동생입니다. 이런 인물들 말고 또 이제 거론되는 게 지금 저희가 서두에서 얘기했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뭐 이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좀 언급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경제 이제 사령탑을 맡았던 분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제를 맡았던 경험도 있고 이분이 출신지가 충청도라서 지역 민심에 기댈 그런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이 도의적 측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일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반대편으로 간다는 게 상당히 좀 비난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했던 김장수 전 장관이 진영을 옮긴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하고 이제 정상회담 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전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아주 꼿꼿하게 이제 악수를 했기 때문에 꽃꽃 장수 뭐 이런 별명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산 군인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도 거론되기도 했죠. 이명박 정부 때 이분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뭐 이쪽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쪽 당으로 이제 간 거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주중대사 등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영을 옮겼지만 정권이 바뀐 다음에 진영을 옮긴 거거든요. 중간에 진영을 옮겨서 적으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인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정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이런 인물들 가운데 정말 보수의 새로운 대권 주자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물이 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은 보수 야권 내에 확실한 그 인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 벌어지는 상황 같은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기존에 언급됐던 보수 잠룡들로서는 절대로 이번 대선을 치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만 새로운 인물 그리고 새로운 인물에 의한 새로운 바람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 주자의 풀이 좀 넓어지고 그리고 이 가운데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점점 인지도와 인기가 올라가면은 흥행되고 경쟁력이 이제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나오니까 이런 상승작용을 의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언급됐던 그 보수 야권의 그 잠룡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나름대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조심스럽게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존의 보수 야권의 잠룡들 홍준표, 또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그리고 오세훈, 이와 같은 기존의 그 보수 대권 주자로 언급됐던 이런 인물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